아까 얘기한 거 맥을 같이 합니다. 옆에다 하나 써놔. 사법부에 의한 법 형성. 사법부에 의한 법 형성. 이 말 나오면은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사법부에 의한 법 형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한정합헌, 한정위헌하고 이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몰라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대신에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게 항상 좋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경계감을 늦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이 정말 헌법에 합치되는 또는 법률에 합치되는 그와 같은 명령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합치되면 우리가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합치되면 그걸 규범조화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아래건 동급이건 같이 공생하고 같이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것은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규범조화적 해석. 근데 규범조화적 해석이 아니라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이건 뭐다? 혹시라도 판단하는 기관이 이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사법부에 의한 법 형성. 그 사법부는 경우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위헌위법 명령규칙을 심사하는 사법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아무 정당성도 없는 것들이 지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위헌법률을 무효 선언하는 규범통제보다 오히려 더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주 보시면 보여. 하여간 계속 읽으셔야 돼. 읽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눈에 익숙해지고 자기 입에서 나올 정도잖아요. 그럼 그건 다 맞춰요. 조금씩 문헌을 바꿔도. 정답은 3번.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한다. 맞아요. 이거 이제 요게 이루어지면 규범조화적인 거고요. 이게 어긋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여기 봐. 여기 판례라고 쓰고 있잖아요. 앞뒤 두 개 다 통칭하는 의미로. 1번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지금 이거 법률 해석하는 거예요? 헌법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해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왜? 이걸 규범통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제거해 가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원리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정의죠, 정의. 2번 구사회보호법 5조 1항 5조 1항을 한번 가로를 보니까 보호 대상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 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는 좀 깎아서 7년의 보호 감호에 처한다. 자, 보호 감호에 처한다. 보호 감호에 처한다에다가 줄 거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속이라 그래요. 기속. 기속이라는 얘기는요. 여지없이 그렇게만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불법 집회 인원이 500명을 넘어가면 발포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에 있으면 발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정부는? 방법이 없어요. 해야 돼. 이것을 이제 기속이라 그래. 그래서 발포를 했다. 그 경찰 행정을 수행한 행정부 여기를 욕할 수가 없어요. 발포를 한 애들을 욕할 수가 없어. 돌을 던지려면 어디다 던져야 돼? 여기다 던져야지. 그럼 법률을 만든 어디다 던져야 돼? 국회에다 던져야지. 근데 만약에 발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속이 아니라 재량이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법에 합치된 법률 심사하는 비례나 평등원칙처럼 지금 선택 여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 보니까 너무 평화적이고 교통에도 지장을 안 주고 마스크 쓰고 시끄럽게도 안 하고 그냥 보행자들 이렇게 크게 지장도 안 주고 그냥 평화롭게 넓은 광장에서 집회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총질을 하고 왔어. 할 수 있다니까 했어. 적법? 옛날에 그랬지. 그게 형식적 법치주의. 지금은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비례원칙 위반.
또 옛날에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집회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 집회는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쪽이 보수단체 집회, 진보단체 집회. 근데 여기다가는 총질 안 하고 여기다가는 총질을 하고 왔어. 뭐? 이게 뭔가 크게 차별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좋은데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무슨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심했다? 비리 원칙 위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지가 있으면 그때는 행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야 한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때 아까 내가 국회에다 돌 던진다 그랬잖아. 그 국회에서 지금 정한 그 사회보호법이 지금 필수적으로 보호감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재범 위험성이 있건 없건 짠하건 안 짠하건 무조건 여기 해당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2번 구사회법법 5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 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문의라는 게 뭐예요? 성문화된 법에서 딱 그 문헌에 딱 다른 뜻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헌의 뜻. 입법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죠. 근데 이거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법률이니까 이거는 재량으로 봐야 될 거야.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은 안 해도 돼. 뭐냐 이 말이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이런 건 뭐예요? 기속을 재량으로 지네가 새롭게 법을 개조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거는 아니다. 그럼 이거 죽여야 돼. 다시 제정해라. 그리고 죽여야지. 이거를 지가 개조해버리면 안 돼. 그걸 뭐야? 그게 형성이야, 형성. 있는 걸 없애라고 혹시라도 청 마음에 안 드는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라든가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죽이라고 여기다가 권한을 부여를 해놓은 거거든. 그 죽이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살려라. 이게 합헌적인 법률 해석이고 걔네가 죽이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시켜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창출해내는 건 안 돼. 죽일 권한만 부여한 거예요. 전문가라고 해서. 그럼 죽이고 나면은 새롭게 누가 또로 만들어요? 국회에서 또로 만들지. 근데 여기서 지네가 이런 뜻으로 만들었나 본데 이거는 아마 쟤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데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만들어버리면 A를 A-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 지네가 입법부가 돼버려서. 그걸 사법부에 의한 법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정 싫으면 이거 죽여야 된다, 안 죽여야 된다. 헌법의 뜻에 합치 안 되면 죽여야 된다.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인원과 우리나라는 원래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IMF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IMF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뭐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도 참 많이 버텼죠.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구조조정을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당했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후에 어떤 제도들이 이제 만연화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많이 지금 다쳐서 지금 실업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쟁을 하니까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다. 그 회사가 망했다. 그럼 내가 투자한 주식만 그냥 종이 쪽지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책임을 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투자자와 주식회사 간의 간극을 놓고 이제 유한 책임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만 갖고 똥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막 활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은 1인 회사야. 근데 뭐로만 돼 있어?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1인 소유 회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체를 껍데기는 주식회사지만 실질은 이게 개인 소유 회사나 다름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인이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10억의 피해를 줬는데 주식회사 자본은 1억밖에 없어. 그럼 1억으로 땡. 그럼 9억을 못 받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제 오너가 있어. 그럼 널로 와.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9억을 이쪽으로 추급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어디에 또 안 맞아요?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하고 또 안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껍데기만 이런 1인 회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자. 우리 판례였는데
IMF 때 우리나라 틀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는 모든 주식회사가 족벌, 재벌 경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벌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안 물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뭔가 영향력이 있는 주주. 그리고 걔네들이 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주주들이 유한 책임이 아니라 니네들이 또 일정 부분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는 대표이사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책임을 져라. 아니, 내가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일정 부분이 이렇게 우리 특수성 때문에 주식회사 속성하고는 전혀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호금융 이런 것도